유라야, 오늘 내 생일인 건 잊지 않았지? 시장에서 좋은 미역 사다가 내가 불려놨어. 어머님, 저 지금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 검은 봉투 좀 제발 소파 위에 두지 마세요. 냄새 배잖아요. 아니, 그래도 같이 밥 한 끼는 함께 해야지. 성훈이는 어디 갔니? 오명숙은 새벽같이 일어나 손수 미역을 불리고 소고기를 볶았습니다. 아들 성훈이가 어릴 적부터 좋아하던 방식 그대로 뽀얀 국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정성을 다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30년 넘게 생선 비린내를 맡으며 일궈온 삶이지만 자식에게만큼은 그 냄새를 물려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유라는 명숙이 들고 온 검은 비닐봉지를 마치 오물 보듯하며 집 구석으로 밀어버립니다. 유라는 오늘 강남에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다며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명숙은 거실 한 구석에 서서 화려한 옷을 차려입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며느리가 입고 있는 옷, 들고 있는 가방, 그리고 살고 있는 이 넓은 아파트의 전세금까지 모두 명숙이 젊은 시절 손톱이 빠지도록 일해서 마련해 준 것이라는 사실을 며느리는 애써 외면하는 듯합니다. 명숙은 어머니 생신 축하해요라는 말 한마디조차 듣지 못한 채 화장품 냄새만 가득한 집안에서 덩그러니 남겨집니다. 명숙의 가슴속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과 그 가정이 정작 자신에게는 단 한 숟가락의 따뜻한 국물조차 허락하지 않는다는 비참함이 명숙의 눈시울을 붉게 만듭니다. 명숙은 며느리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습니다. 유라는 늘 맞벌이를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했지만 명숙은 아들 내외가 편히 쉬길 바라는 마음에 매일같이 들러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유라는 명숙이 해놓은 반찬을 당연하게 냉장고에 넣으면서도 정작 명숙이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 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이제 그만 가보셔도 돼요라며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명숙은 사실 남부러울 것 없는 자산가입니다.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 본인 명의의 상가 건물이 있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 해도 아들 내외의 연봉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자식들이 돈의 무서움을 모르고 나태해질까봐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꿰매 신고 낡은 천가방을 들고 다니며 시장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편했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유라는 그런 명숙의 검소함을 가난으로 치부하며 경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시어머니가 너무 없어서 내가 뒤치다꺼리하느라 힘들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아들 성훈이는 아내 기세에 눌려 어머니가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숙은 자신이 만든 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정작 자신만은 가장 비천한 존재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내가 오냐오냐 하며 키운 것이 독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명숙의 머릿속을 맴돕니다. 어느 날 오후 명숙은 유라가 놓고 간 중요한 서류 봉투를 발견합니다. 오늘 동창회에서 꼭 필요한 거예요 라고 했던 며느리의 말이 떠올라 명숙은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약속 장소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그곳은 명숙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명숙은 평소처럼 수수한 옷차림에 낡은 가방을 메고 레스토랑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유라는 럭셔리한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명숙이 다가가 유라야, 이거 놓고 갔길래 라며 서류를 내밀자 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명숙의 낡은 신발과 시장 바구니 같아 보이는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유라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유라는 명숙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듯 뺐으며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분. 우리 집 살림 도와주시는 분이야. 아주머니,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돈은 계좌로 보낼 테니까 어서 가보세요. 그 순간 명숙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자신이 집까지 마련해 줬는데 친구들 앞에서 시어머니를 파출부 아주머니라고 부르며 돈 몇 푼에 쫓아내려 하는 모습이 명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친구들이 요즘 도우미 분들은 눈치가 없네라며 비웃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은 레스토랑을 빠져나오며 차가운 강남의 빌딩 숲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식모 시어머니의 가면을 벗고 진짜 주인으로서의 삶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명숙은 평생 만져보지 않았던 값비싼 위스키 한 잔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인감 도장과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명숙은 아들 내외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를 확인했습니다. 그 집은 명숙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실상의 증여나 다름없는 보금자리였습니다. 명숙은 다음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며칠 뒤 유라는 퇴근길에 도착한 한 통의 우편물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명숙이 보낸 부동산 명도 소송 및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하고도 단호했습니다.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한 달 이내에 비워줄 것, 그리고 그동안 무상으로 거주하며 발생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정산 절차를 밟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들 성훈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어머니 미친 거 아니야? 우리더러 이 추운 날에 길거리로 나가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하지만 명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라가 그렇게나 자랑하던 강남의 명품 편집숍에서 최고급 정장을 한 벌 맞추고 평소 거들떠보지도 않던 호텔 스위트룸에 체크인했습니다. 명숙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쏟았던 그 아까운 시간과 가치 없는 돈을 오로지 자신을 위해 쓸 때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를 말입니다. 며느리는 이제야 가난한 시어머니가 휘두르는 보이지 않는 칼날 앞에 서서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유라와 성우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명숙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라면 왔니? 잘 왔다 하며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던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유라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비밀번호로 사용하던 아들 생일의 번호를 눌렀지만 차가운 경고음만 울릴 뿐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이미 집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보안업체를 불러 경비까지 강화한 상태였습니다. 문 밖에서 유라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짓이에요? 저희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지만 문 안쪽에서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인터폰을 통해 명숙의 차분하고도 서늘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유라야, 네가 그랬지? 나는 내 집 도와주는 아주머니라고. 그래서 아주머니답게 이제 내 일만 하기로 했단다. 내 집 비밀번호는 주인인 내가 정하는 거야. 남의 집 문 그만 두드리고 이삿짐이나 가서 챙기거라. 유라는 발악하며 아들 성훈을 닥달했습니다. 하지만 성훈 역시 어머니의 낯선 목소리에 겁을 먹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은 인터폰 화면으로 일그러진 며느리의 얼굴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울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숙은 이제 며느리가 그토록 선망하던 강남 사교계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무시했던 그 검은 비닐봉지 속에 얼마나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숙은 평생을 몸에 익힌 시장표 몸빼 바지와 낡은 티셔츠를 의류 수거함에 던져 넣었습니다. 대신 그동안 먼지만 쌓여가던 금고를 열어 건물 임대료가 쌓인 통장과 인감도장을 챙겼습니다. 명숙은 강남 최고의 미용실에 앉아 하얗게 센 머리를 우아한 보랏빛이 감도는 회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거울 속에는 며느리 집에서 감자나 깎던 노인이 아니라 수십 년 풍파를 이겨낸 기품 있는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자신이 소유한 강남 빌딩의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건물 청소를 하던 분들이 명숙을 알아보지 못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묻자 명숙은 단아한 미소를 지으며 건물주 전용 카드를 꺼내 보였습니다. 관리소장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숙은 빌딩 1층에 있는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자신을 무시한 며느리가 좋아하던 비싼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만 배불렀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 쓴맛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며느리 유라의 삶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세금을 빼겠다는 통보를 한 이후 은행에서는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들 성우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전전긍긍했고 유라는 여전히 어머니가 겁주려고 그러는 거야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유라는 기분 전환을 위해 다시 한번 친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자주 가던 단골 편집숍에서 쇼핑을 즐기며 건재함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집숍 입구에서 유라는 경비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한유라님은 오늘부터 출입금지 명단에 오르셨습니다. 유라는 펄펄 뛰며 사장을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편집숍 안쪽에서 우아한 실크 스카프를 두른 명숙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유라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이 식모라고 비하했던 시어머니가 그 매장의 VIP 룸에서 대접을 받으며 서 있었던 것입니다. 명숙은 유라를 향해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내 건물에서 소란 피우지 마. 내 쫓기 전에 그만하고 나가. 유라의 친구들은 경악했습니다. 유라야, 너희 시어머니가 이 건물주였어? 근데 파출부라고 속인 거야? 친구들의 비아냥거림 속에 유라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명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라가 그동안 명숙의 카드를 몰래 가져가 결제했던 사치품들의 내역을 조목조목 읊으며 횡령 및 절도로 고소할 준비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 아들을 생각해서 한 번만 봐주세요. 유라는 바닥에 엎드려 명숙의 구두 끝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유라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유라, 내가 내 생일날 한 행동은 생각 안 나니? 내가 나를 식모라고 부르며 비웃던 그 웃음소리도 아직 귓가에 쟁쟁하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내가 증명해 주었잖니. 명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장을 나섰고 유라는 동창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성훈이 눈물로 호소하며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명숙은 아들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따뜻한 온기는 없었습니다. 명숙은 성훈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나는 너를 아내의 종으로 키우지 않았단다. 이 집 전세금은 원래 내 돈이니 내가 가져가마. 너희는 너희 능력껏 월세집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명숙은 아들에게 독립의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부모로서 내릴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엄마라 돈을 준 게 아니야. 너희가 내 전부였기에 아끼고 아껴서 준 거지. 그런데 너희는 내 마음을 무시했어.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거라. 성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습니다. 한 달 뒤 명숙은 강남 빌딩 옥상 정원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며느리나 아들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시장 동료들, 그리고 이제야 친구가 된 노래교실 동기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명숙은 화려한 조명 아래서 가장 빛나는 미소를 지으며 건배사를 제의합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 끝이 나도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우리 인생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꾼 건 단순히 문을 잠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희생이라는 이름의 망령을 몰아내기 위해서였죠. 이제 제 집의 비밀번호는 오로지 저만이 압니다.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명숙으로 사는 지금 저는 생애의 가장 찬란한 봄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파티장의 음악 소리가 커지며 명숙이 환하게 웃으며 파티를 즐깁니다. 명숙님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